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K21 장갑차에 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저번에 중국산 무인기를 납품하려다가 문제가 되어서 중단되었던 해안 정찰용 무인기 사업이 다시 시작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사업은 430억을 들여서 해병대가 해안 감시를 할 때 쓸 무인기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중국산 무인기를 납품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때 해당 업체에서는 중국산 기체를 수입한 적은 있지만 형상만 참조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조사한 결과 단순히 참조한 게 아니라 그 업체는 중국산 무인기를 납품하려 했던 게 드러나서 당연히 업체 선정은 취소가 되고 사업도 잠정 중단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게 문제인 게 현재 우리 방사청은 이런 소형 무인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소형 무인기를 제작하는 회사만 해도 수백 개가 넘기 때문에 방사청은 이미 만들어진 무인기를 납품받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요. 결론은 그래서 최저 입찰가로 낮은 가격을 써내는 회사가 채택된 것이고 이 회사가 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건 역시 중국산을 사용해서죠. 실제로 이 사업은 신속획득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최저 입찰가로 낙찰받다 보니 정작 사업을 제안한 업체가 아닌 중국 제품을 사용해서 최저 입찰가를 써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일이 된 건데요. 무조건 싼 업체를 선정하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무인기 분야에서는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무조건 싼 무인기를 만들라는 건 중국 제품을 많이 사용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 문제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엉뚱한 문제로 인해서 해병대에 대한 무인기 배치만 늦어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여전히 이라크에 대한 천공 수출 문제로 LIG와 한화가 싸우고 있네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작년에 우리는 이라크로부터 무려 3조 7천억이라는 막대한 물량의 천공을 공급해 줄 것을 요구받았고 그래서 LIG가 이라크와 이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천공의 일부 시스템을 납품하는 한화와 그리고 이라크와 직접 계약을 한 체계통합업체인 LIG가 납품 가격을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원래라면 LIG와 이라크가 계약을 하기 전에 한화에게 납품 가격을 문의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있었죠. 한화는 통보받지 못했다고 하고 LIG는 문의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LIG는 한화의 답을 듣지 못한 상태로 이라크와 계약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무기라는 건 납품 일정과 세부 계약 내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량을 납품한다고 해도 항상 납품 가격이 같을 수는 없고 그때그때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원래는 체계통합업체가 상대국과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요 납품업체들과 협의를 한 후에 계약을 해야 하는데 누가 잘못이 되었던 이라크 사업은 LIG와 한화가 협의를 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로 양회사가 협상을 하는 중인데요. 문제는 한화가 요구하는 가격이 LIG가 예상했던 가격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로 한화는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우선 한화는 이라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화는 과거 2012년경에 이라크로부터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를 맡은 적이 있었지만 이 사업 당시 한화는 이라크 내의 내전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대금 지급 등을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대금 납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LIG가 한화에게 이라크와의 모든 계약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화 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비 부품이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더 넉넉한 예비 부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다른 계약보다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한화의 주장대로라면 저는 이번 경우는 한화의 말이 옳다고 봅니다. 원래 천공이라는 게 LIG가 체계통합업체이기는 하지만 한화와 LIG가 실질적으로 같이 만드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과거 사우디 등의 계약 때는 한화도 계약에 같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LIG가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여기에 이라크에 조기 납품 약속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미 다른 납품건까지 있어서 한화로서는 LIG가 약속한 일정을 지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한화의 주장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론은 LIG는 한화에게 이라크와의 모든 계약 내용을 전부 알려주지도 않았고 단지 빠른 납품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화가 높은 단가를 요구하자 이번에는 너무 비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LIG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계약 체결만을 서두르면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충분하게 협력업체들과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로 인해서 상승한 납품 가격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방사청이 중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두 회사가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두 회사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잘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다시 K21 장갑차로 돌아와서 저를 바보라고 말해주세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왜 지금까지 이걸 몰랐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닙니다. 저도 나름 꾸준히 정보를 찾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다른 유명 블로거도 그리고 유튜버도 단 한 명도 다루지 않았던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등잔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K21 장갑차를 주력 장갑차로 운영하고 있고 이제 드디어 K21 장갑차의 마지막 양산으로 여겨지는 4차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화에서는 작년인 2024년 12월 18일에 방사청과 4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4차 양산은 원래 알려지기로는 7,800억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계약한 금액은 7,093억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4차 양산은 120대를 양산하기로 했고 그래서 대당 59억입니다. 참고로 1차 양산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루어졌고 2차 양산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양산에서는 240대를 양산했고요. 3차 양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있었고 160대를 양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총 400대 K21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의 7군단의 세계 기계화 사단 중 수기사만은 K21이 아니라 K200 장갑차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래서 7군단의 모든 기계화 사단의 K21 장갑차로의 완편을 위해서 4차 양산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차 양산 시 K21 장갑차는 대당 32억에서 40억으로 양산이 되었었고 그에 반해서 4차 양산은 대당 59억으로 양산 비용이 대폭 늘어나서 무언가 개량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방어력이 높아질 거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K21은 반응장갑을 장착한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반응장갑이라도 장착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컸었는데요.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그 당시 공개된 반응장갑은 비활성 반응장갑으로 완전히 완성형이 개발된 건 아니고 일종의 기술 개발 수준까지만 개발되고 양산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K21 장갑차가 반응장갑을 장착하려면 비활성 반응장갑의 본개발을 다시 해야 하고 지금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K21 장갑차용 반응장갑의 본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자신 있게 K21 장갑차의 방어력은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며 4차 양산에서는 현공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 빼고는 추가적인 개량은 없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물론 K21은 반응장갑을 장착하는 것 말고도 개량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화가 개발 중인 공병장갑차인데요. 이 장갑차는 기존의 K21 장갑차가 차대가 알루미늄이어서 방어력을 올리는데 분명한 한계점이 있던 것에 반해서 한화에서 새로 개발하는 공병장갑차는 K21 장갑차의 차대를 바탕으로 했지만 차대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지 않고 균일 아변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도하 능력은 상실했지만 공병장갑차는 K21에 비해서 방어력이 높아졌고 추가적인 방어력 향상도 가능한 형태였는데요. 만일 K21의 4차 양산 모델이 도하 능력을 포기하고 차대를 알루미늄 합금이 아닌 공병장갑차처럼 균일 아변강으로 만든다면 분명 방어력이 대폭 높아질 여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K21 장갑차의 4차 양산 비용이 대폭 높아진 걸 보고 4차 양산에서는 방어력이 대폭 높아질 거라는 추측을 내놨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답을 찾았습니다. 분명 K21 장갑차는 현공대전차 미사일을 추가로 탑재하는 것 말고도 다른 개량이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걸 알게 된 계기도 좀 웃기는데요. 그건 바로 기품원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품질원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각종 무기의 시험을 하는 곳으로 특히 최종 품질 테스트를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진다는 건 정말 그 장비의 개발이 완전히 끝났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인 2025년 1월 25일에 기품원에서 하나의 영상을 공개합니다. 제목은 K21 보병전투장갑차 수상안전성 입증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새삼스럽게 왜 이걸 다시 테스트하지 하고 영상을 봤는데요. 이 영상은 바로 K21 장갑차의 수상주행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그걸 테스트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K21 장갑차의 업그레이드는 방어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업그레이드는 정말 엉뚱한 수상주행 능력의 향상이었던 것입니다. K21 장갑차가 수상주행 능력을 높인 방법은 기존의 K21 장갑차는 충분한 여유 부력이 없어서 잦은 사고를 일으켰고 그래서 지금은 아예 병사들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조종수와 차장만 탑승하고 병사들이 타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무게 밸런스 문제는 부력 튜브의 마지막 칸을 채우지 않고 수상주행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K21 장갑차는 수상도하 능력이 있지만 상당히 불안정한 수상도하 능력이었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개량은 바로 K21 장갑차에 탑재된 튜브의 크기를 키워서 더 많은 추가 부력을 만들어내서 좀 더 안정적인 수상주행 능력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바로 기프머니 그걸 테스트하는 것이었고요. 완전히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의 개량을 K21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K21은 방어력을 높이는 개량이 아닌 그동안 불안정했던 수상도 하능력을 높이는 개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K21의 수상도 하능력이 남아있는 이상은 방어력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수상도하와 방어력 향상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K21이 수상도 하능력을 높이는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건 방어력 업그레이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왜 우리 군은 수상도하에 매달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굳이 K21이 수상도하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합니다. 아니 그래도 수상도하 능력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K21은 이 수상도하를 위해서 너무 많은 걸 포기한 장갑차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만일 그래도 사단 내에 수상도하 능력이 있는 장갑차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냥 기갑사단 수색대에 차륜형 장갑차를 배치하면 됩니다. 차륜형 장갑차는 K21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우수한 수상도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차륜형 장갑차를 러시아처럼 해병대에도 적극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차륜형 장갑차는 약간만 개량을 하면 강을 건너는 수상도하뿐만 아니라 바다를 건너는 상륙작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차륜형 장갑차가 도하 능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차륜형 장갑차는 궤도형 장갑차에 비해서 태생적으로 타이어에서 막대한 추가 부력이 생기고 우리의 차륜형 장갑차는 여기에 워터제트라는 수상주행 장치까지 별도로 가지고 있어서 수상에서의 속도도 K21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여기에 차체는 수중에서 유리한 카누형 차체이고 웃기는 건 우리 차륜형 장갑차는 기존의 K21까지의 우리 군의 장갑차가 개별 좌석이 없이 긴 의자를 사용하는데요. 우리의 장갑차들이 병사들에게 개별 좌석을 주지 않는 이유는 빠른 하차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군은 병사들이 장갑차에서 빨리 하차하는 걸 중요시하고 그래서 빠른 하차를 위해서 K21 장갑차에서조차 개별 좌석이 없는데요. 그런데 차륜형 장갑차부터는 개별 좌석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군은 그로 인해서 하차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륜형 장갑차의 지상고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장갑차보다 피탄 면적이 넓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신 수상도하 시에는 그 높아진 차대가 더 높은 수상주행 안전성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륜형 장갑차는 태생적으로 아주 높은 수상주행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군대가 굳이 수상주행 능력이 가능한 장갑차가 필요하면 차륜형 장갑차를 쓰면 됩니다. 혹시라도 기존 K808 차륜형 장갑차가 방어력이 부족해서 걱정이라면 로템에서 만든 30톤급 차륜형 장갑차를 기갑사단 수색대에 배치하면 됩니다. 비록 이 장갑차는 무게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이 장갑차도 높은 수상도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억지로 수상도하 능력이 불안정한 K21 장갑차를 도하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여전히 K21 장갑차의 수상도하 능력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제는 불안정했던 도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개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실망해야 하는 건지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항상 불안했던 K21의 부력 튜브의 크기를 키워서 추가 부력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도하가 가능하게 된 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포기되는 방어력 향상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요한 사실을 기프머니 최종 테스트를 할 때까지도 저는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한심하고요. 왜 미처 이걸 몰랐을까요? 기프머니 이걸 테스트할 정도이면 여러 개발 과정을 이미 단계적으로 거쳐온 것이고 조만간 시작될 4차 양산에 맞추어서 최종 테스트를 하는 것인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저 자신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확실하게 확인된 개량 내용은 두 가지네요. 하나는 현공 대전차 미사일의 탑재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상도하 능력 강화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K21의 어떤 개량이 추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방어력 강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절대로 수상도하 능력을 유지한 상태로는 방어력 강화가 불가능하니까요. 어떤가요, 여러분? K21 장갑차의 수상도하 능력을 고집하는 육군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